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경제가 이른바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1,400을 뚫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난 3개월까지 환율의 변동추입니다. 10월 초쯤에 돼서 환율이 1,3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페드에서 이른바 0.5%포인트 이자율을 인하하는 빅커트가 있고 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환율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선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해리스가 우위다, 박빙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1,400을 뚫고 그리고 다시 조금 안정되다가 또 최근에 다시 한 1,400 수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강달러, 우리 입장에서 고환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환율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인데요. 10년 국채 금리도 상당히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5% 수준을 향후에 뚫을 것이냐라는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가 5% 금리보다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된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물가 가능성인데요. 지난 유튜브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트럼프 1기와 2기의 공약이 2기 때 더 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큰 기본적인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트럼프 1기 때는 없었느냐? 트럼프 1기 시작할 때도 비슷한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그 다음에 관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관세를 높이면은 어떻게 되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 그럼 미국의 당장의 서비스업 관련해서 물가가 올라가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하시는 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히스패닉들입니다. 남미 쪽에서 오신 이민자들이고 사실 불법 이민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미국에서 특히 서비스업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관세를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보편 관세 10에서 20% 올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부과하겠다. 수입 물가가 당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트럼프 1기 때 물가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든 때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확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금융 확장과 코로나 이후에 재정 확장이 물리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오히려 금리가 고금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안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 적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한 정책이 감세입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도 부자들 최고세율 깎아주는 거 그런 감세. 물론 거기에 더해서 팁 같은 데도 세금을 안 갚겠다는 젊은 층들을 타겟팅해서 굉장히 매표적인 그런 공약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공화당의 입장은 감세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때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원래 생각한 것만큼 지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유지되고 20년의 적자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20년, 21년. 그런데 바이든 때 와서 여전히 이런 적자 폭이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2017년에 트럼프 때 통과시킨 The Tax Cuts and Jobs Act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지출 부분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출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오히려 바이든 때 더 많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때 고환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같이 감세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미국은 당연히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 고환율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고환율이 이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가 늘어나서 정부 지출이 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를 페드에서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텐데 보시다시피 트럼프 때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워낙에 2008년 이후에 낮은 금리 수준에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팬데믹이 오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서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라고 하죠. 0%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바이든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합니다. 트럼프 때만 보더라도 재정 적자 폭이 생각보다도 적었고 금리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기, 2기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역시 트럼프 2기에도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자본시장의 상황 같은 게 다릅니다.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도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책들이 그럼 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책 안에서도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물가 가능성을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불법 이민 추방하면 서비스 값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외국산 제품 관세를 강화하면 수입 제품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품 사라. 그래서 미국 와서 생산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또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하는 정책들이 당장의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 같은 정책이라고 비추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들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늘 지적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물가 하락의 요인은 뭐냐면은 화석에너지, 석유 같은 거 더 시추하고 더 쓰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전이나 이런 것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지정학적 안정화,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이런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종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가 과연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역시 전문가들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트럼프 1기와 달리 지금은 한 8년이 지나면서 재생에너지의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벨라이즈드 코스트를 생각해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자체가 화석에너지 또 원자력보다 더 싸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에너지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건지는 사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안정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종식하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안정화될 수가 있고 곡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할까라는 것은 계량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문제고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화석에너지를 더 쓰고 하면서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면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농수산물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는 물가를 부추기는 그런 악영향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 고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고금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재정 적자 요인이 어느 정도 있느냐? 먼저 2017년에 트럼프가 세법을
통과시켜서 법인 세율을 35%에서 25%,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연장하거나 연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더해서 법인 세율을 다시 한번 21%에서 15%로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팁 같은데 소득을 면세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세금 인하 때문에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 흑자 요인으로는 정부 지출을 감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연방 예산의 2조 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조 달러는 미국 연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인다는 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줄인 경우도 사실 연방 예산에서 몇천억 달러 정도 줄인 게 지금까지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예산의 대부분 한 70%가 의무 지출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무 지출을까지 줄인다는 것은 미국의 이른바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고 연금이나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보조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과감한 지출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재정 적자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결국은 국채 발행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에 의한 고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측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융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금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금리 결정하는 것을 매우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은행 페드 금리 결정에 개입을 해서 금리를 낮추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 자체도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것도 개입해서 낮추겠다는 식이고, 그다음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때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가 완화가 돼서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됐다는 게 일치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이후에 이 건전성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시켰는데 이걸 다시 풀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금리를 강제적으로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더 풀어서 부양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적자가 고금리로 가서 경제가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아예 금융 개입을 해서 고금리가 안 되게 하고 그다음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더 풀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고 할 때 경제학자의 대부분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공약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기와 2기 차이점이 그다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많지 않았는데 왜 1기 때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금리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있었던 2008년 이후의 상황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사실은 고금리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재정 적자가 생각까지 강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기 때 트럼프가 집권해서 여러 참모들을 뽑아서 썼습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좀 강력한 보수주의자였지만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참모들을 뽑아서 썼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양식이 있는 참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했던 사람, 국무부 장관 했던 사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참모로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트럼프의 이런 과격한 정책들 이행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백악관이나 내각에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를 진짜 하려고 할 때 이건 안 된다고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반대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2기 트럼프 때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경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경험이 있는 그리고 자기 노선에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서 섰더니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반대를 해서 마음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기 트럼프 때는 이런 참모들 수준의 또는 내각 수준에서 견제는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1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 주지사들이 각각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 주들, 뉴욕주나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이런 크고 중요한 주들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 제도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주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주정부가 거부를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 실행에 있어서 특히 사회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들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트럼프가 사실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측면이 1기 때 있었고요. 이번에 2기 때는 어떨 것이냐. 2기 때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2번 이상 연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년 단임 대통령이 됩니다. 4년 단임 대통령이 힘을 가질 때는 최소한 집권 1년 차 정도입니다. 근데 집권 1년 차의 정책들이 본인들이 참모의 견제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모순되는 정책들을 실제로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2년 이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참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이 지나고 2년 차쯤에 들어가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정부뿐만이 아니고 의회나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들이 미국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반대할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공약 이행들이 2기 트럼프에서도 견제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바이든의 대표적인 법안인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법안입니다. 이른바 그린 트랜지션, 녹색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투자들을 대규모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산업 단지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든지 남부 텍사스 같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번에 또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 하는데 지금 IRA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이것을 폐기해서 혜택을 받았던 주나 이해를 받았던 집단들이 손해를 본다고 할 때 과연 이 법안을 폐기할 수 있을까? 폐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미국 하원에서 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환경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고 환경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렸을 때 오는 미국 대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환경 이슈가 오히려 더 큰 이슈로 중간 선거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은 사실 아빠 부시, 아들 부시를 지나면서 상당히 와해가 되고 그 자리를 지금 트럼프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의 기존 공화당을 대체하려고 있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관련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기업 정책, 그래서 감세, 친기업, 친부자, 감세가 기본적으로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이라든지 기업들에게 환심을 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들 이해와 반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관세를 높이거나
했을 때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이냐? 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이 4년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3년 차부터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누군가의 이목이 갈 것입니다.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들이 트럼프 첫 해, 두 해가 성과를 못 내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책들이 사실 4년 동안에 제대로 실행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 로비를 통해서 트럼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에 사실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겠다고 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산 애플의 관세가 부과되면은 베트남에서 삼성 만드는데 삼성이 유리해져서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식의 로비를 해서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사실 미국의 많은 공산품들, 생필품 관련된 공산품들은 중국산입니다. 이게 관세를 진짜 60% 부과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때도 생필품에 해당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가 안 올라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 같이 그런 식의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치 지형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첫 해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와 달리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지켜져 있는 나라고 4년 단임 대통령이라는 한계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많은 우리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모순되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과격하게 시행된다면 2년차, 3년차부터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힘이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더 쓰고 원자력을 확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리백은 국가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는 캠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백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아리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에 2050년까지 각 부문별로 어떤 식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이 2020년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졌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는 것은 아마 트럼프가 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정말 환경 문제가 미국 정치의 중요한 어젠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기회도 오히려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이 늦었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에 빠진다면 우리는 만약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기후위기가 심화될 때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밀린 숙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기후위기에 대응이 늦어졌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경제 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